그 사이버 피해 사고 현황이 첫째는 이렇게 인터넷 ICT가 이렇게 확산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분야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ICT 환경의 의존도, 디펜던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KT 1200만 개인정보 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스 단말기라고 그래가지고 저런 단말기도 해킹을 당하고 금융권 마지막 12월 달에 작년에 한수원 저런 사태가 있었고 여기에 소개되진 않았지만은 작년 1월 2월경에 카드 3사가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나고 현재도 지금 그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불과 엊그제 또 공공 IP니 70만 건이나 유출이 돼가지고 심각한 사태에 젖어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요. 여기 보면 악성 코드 유포지 경유지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은 보통 해킹을 하게 되면 좀 악성 코드를 먼저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 심어 놓는 그런 유포지 경유지들이 저렇게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PC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중심을 옮겨가지고 급증을 하고 있을 정도고요. 그 다음에 전자금융사기, 특히 그 인터넷 뱅킹 저런 분야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저 분야에서도 2013년과 14년도에도 저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 신규 취약점 분석 건수라고 하는 저 부분은 대부분 다 그 소프트웨어는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취약점 때문에 해커들이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많이 들어오는데 그 취약점들이 매년 새롭게 저렇게 분석된다는 건수가 뭐 가파르게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IT의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저 소프트웨어 취약점들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우리 사이버 범죄 비용이 경제적 손실이 연간 452조 원이 추산되고 전 세계 GDP 한 0.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사이버 범죄 비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고들과 비교해 보면은 차량 사고나 도난, 그 다음에 마약 국제범죄 그런 거에 비하면 한 중간 정도 한 0.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사이버 범죄의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2013년도 나온 보고서인데 한 해에 얼마만한 그 피해가 생길까 그 전체를 생각해 본 게 한 120조인가요? 예. 그리고 한 사람당 평균 얼마나 정도 나올까? 한 300불 정도? 그리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규모도 1년에 어느 정도 피해자라 그럴까요? 한 400억 명 정도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하루에 비교하면 하루에 한 100만 명? 그리고 이게 초당 12명이 지금 사이버 범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2013년도 시만텍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1년 전, 2년 전에 보고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작년에 이것보다 훨씬 더 급성장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를 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국내를 보면은 저희들은 인터넷 대란이라고 부르는 사건에 있어서의 KT경제연구소나 삼성 세리에서 나온 이 피해액에 대한 규모가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0 사이버 테러, 저 때는 저희들이 뭐 YTN이라든지 방송국도 피해를 당하고 언론도 당하고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그때 심각했던, 근데 그때도 한 피해액이 저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초에 카드 3사에 대한 개인적 유출 피해가 지금 3사가 아직도 좀 진행 중에 있는 거지만은 저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기술 정보 유출이라고 그래서 산업 기술에 대한 유출이 돼가지고 주게 되는 저런 사회적인 피해 비용이 우리가 국내에서 일어났던 주요한 피해 사례하고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이버 공격 피해가 어느 정도 자연재해 피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난 10년간 피해액을 한 평균을 내봤더니 사이버 공격 피해가 3.6조 원이 되고 자연재해 피해 7.7조 원인데 문제는 사이버 공격 피해 저 부분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PC에서 스마트폰으로, PC에서 클라우드로, PC에서 지금 IoT로 이 급격하게 하기 때문에 저 피해, 공격 피해라는 게 과거 10년간보다도 앞으로 10년간이 더 급격하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이버 보안 위협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주로 우리 공격을 보면은 초기 아주 장난하는 그 정도의 어떤 자기 과시, 제가 컴퓨터를 많이 알고 있다는 정도의 어떤 과시형이었던 게 작년 정도까지는 지금은 겸허하고 일어나지만 주로 금품 탈취입니다. 저희들이 전문 용어로 랜섬웨어라고 그러는데 은행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은행의 마스터 키를 해킹을 해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가 9시 정도 빨리 이 모든 그 은행의
그 시스템을 온 시켜야 되는데 그때 해킹이 딜을 합니다. 내가 지금 루트 키를 알려줄 테니까 내한테 뭐 매덕을 입금해라. 이런 식의 하는 걸 우리가 랜섬웨어는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금융기관들이 그 브랜드라든지 어떤 신용도 때문에 그 부분을 협상을 해버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금품 갈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스미싱이라든지 피싱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금품 갈취 현상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즘은 문제가 뭐냐면 사이버 테러인데 이게 금품 갈취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한수원 사태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전력 시스템, 그 다음 우리가 이게 지금 정권 거래 시스템, 그 다음에 항공 시스템, 지하철 이런 시스템, 이런 사회적인 아주 중요한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기법도 보면 이전에는 아주 좀 수동이고 아마추어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거란다면은 지금은 조직적 진흥화 됐다는 게 개인적으로 하질 않고요. 범죄 집단, 예를 들어 마피아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이 공격이 해킹에 대한 실제 하는 담당이 있고 피해가 얼만큼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는 담당도 있고 그런 걸 하면서 공격을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마피아라고 그러는데 그런 범죄 집단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핵 바이 거버먼트라고 되는 어떤 국가적인 집단이 저런 걸 조직적으로 인력과 예산과 대면서 하는 시대 그런 시대까지 와 있을 정도로 조직적이고 진흥화되어 있습니다. 저 진흥화되어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기가 수비가 단단하게 되어 있구나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될 때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집요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IoT 산업, IoT 시대에 접어드는 거에 대해서 이 정보 보안, 사이버 보안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PC나 스마트폰만 돼도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IoT 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PC를 좀비 PC라고 부릅니다. 이게 IoT가 전부 다 좀비화 되는 거죠. 이 좀비가 됐다는 말은 PC나 스마트폰이 악성 코드가 몰래 숨겨져 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린 해커에 의해서 항상 조정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걸 갖다 우리가 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스마트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IoT 디바이스까지 돼버렸을 때 오는 그 심각함이란 저희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처럼 초연결 사회가 되고 IoT CPS가 되면은 그 사이버 위협 환경이라는 게 대단히 심각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헬스케어 하는 몸의 인공심장이라든지 가전제품의 스마트폰 이런 모든 것에 들어있는 IoT들이 전부 다 해킹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동차를 해킹을 하게 되면은 오동작을 일으켜가지고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갖다 위협할 수 있는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인데 심장박동기 같은 것들이 실제 저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나오는 자료 보면 심지어 전자담배도 될 수가 있고 비대기 우리가 지금 화장실에 비대기조차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킹이 돼가지고 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이게 하여튼 컴퓨팅 능력이 있는 곳은 다 될 수가 있을 정도로 IoT 시대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위협 진화의 의미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사이버 세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리얼월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O2O가 온라인 오프라인에 자연스럽게 이 피해가 확산돼 가지고 IoT 시대 생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이버 위협이 가고 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사이버 보안 산업입니다. 그 사이버 보안 산업을 저희들이 보는 걸 크게 봐가지고 정보 보안 분야하고 물리 보안 분야하고 융합 보안 분야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은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실 수 있는 PC 방화벽이라고 그러고 백신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디도스 보안 장비라고 그러고 이런 쪽에 주로 정보 보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 보안이라고 하는 쪽은 이제 관제를 한다든지 CCTV를 한다든지 생체 인식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신분을 확인한다든지 지문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물리 보안. 융합 보안은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헬스케어 보안의 자동차 뭐 그럼 이런 쪽에 해가지고 융합 보안, 물리 보안, 정보 보안 이렇게 이 분야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이버 보안 산업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보안 산업을 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약간 이런 부분에 특징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창과 방패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방어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개발하면 또 새로운 공격 기술이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싸움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으로 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사이버 공간 생활 비중 확대로의 국민생활 필수적인 사회 안전 산업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라이프가 ICT에 의존돼 가지고 가게 되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안전 산업이 되고요. 또 이게 국가 안보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이 이런 쪽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보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산업 분야하고 융합되어서 발전하고 있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사이버 보안 산업의 정책 동향을 말씀드리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은 건 아닙니다. 제가 제일 먼저 1997년도 저 때부터 저 산업발전대책위 할 때부터 저 수립하는 멤버로 참여해가지고 해왔었습니다. 저 때는 정보통신부 시절인데, 그때 나왔을 때 저희들이 2002년도 목표를 삼은 게 2천억 국내 시장을 만들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게 지식경제부가 지식정보보안산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여튼 지식정보보안 산업을 해가지고 육성해보자 하고 만드는 정부의 그 정책이 있었고요. 최근에 2013년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보호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보면은 최근에 시장을 좀 더 크게 확대해보자,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워보자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4년도인데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처음으로 이 정보보호 산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발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재정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법적 공청회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사이버 보안 산업 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봤을 때 국내 정보보호 시장이 2014년도 작년을 봤을 때는 약 7.6조 원 정도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7.6조 중에서도 보면은 정보보안이 한 1.7조, 물리보안이 한 5.9조. 그나마라도 그동안에 조금 발전해왔던 성장률 측면에서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최근 2년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산업이 아주 영세하고 피폐해 있는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 그럼 정보보호 산업들이 기업이 얼마 정도 있을까? 현재 한 653개 정도 저희들이 그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집계보면 있습니다만은 정보보안에 관련된 256개, 물리보안이 397개 있습니다만은 저 정보보안에 관련 256개들은 거의 중소벤처 이런 정도의 자그마한 기업들의 규모들이 많이 있고 또 벤처를 시작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분야를 많이 시작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비해서 기업들이 너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매출 전망이 아까 7.6조라는 게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 여기 전망은 한 8.3조 정도인데 실제 한 7.6조니까 약 한 7천억 정도 예상이 벗어나고 있는데 저런 추계로 가면 앞으로 계속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저 속도만큼에 갈지 안 갈지는 우리의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산업에 대해서 관심에 따라서 더 추월할 수도 있고 저보다 예상보다는 훨씬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출은 보면은 정보보호 수출액이 2013년도가 한 1.5조 됩니다. 1.5조 중에서도 물리보안이 1.4조고 정보보안은 아주 작습니다. 766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물리보안이 1.4조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 CCTV 아마 이런 쪽 분야라든지 생체 이런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나마라도 인건비에 의한 그가 저렴할 때 얘기고 지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워낙 저렴한 그런 물리보안 쪽에 뭐 전 세계를 휘젓고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물리보안 CCTV 산업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액도 766억 밖에 안 되는 우리 정보보안의 수출 규모에다가 뭐 성장률은 조금 높이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수출 규모도 작다. 그러니까 시장은 국내 시장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수출 현황도 정보보안인 경우에는 그나마 700여 원 밖에 되지도 않지만 그나마도 50%가 일본 정도에 수출하고 있고 나머지 뭐 특정 국가에 약간 치우쳐 있을 정도로 특정 국가에 치우쳐 있고 수출 규모도 너무 작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정보보호를 보는 인식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이 보는 거는 정보보호를
투자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다 보기 때문에 비용으로 보는 한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다들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면은 큰일 났다, 정보 보고 관심 많이 가지는 척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 기업이나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다 비용으로 생각해 가지고 CEO선까지 올라가면 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보면은 CISO는 저렇게 지정하는 게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정보부 전담도 줄어들고 있는 게 우리 기업들의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정보보호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냐?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 약 1.6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이 한 0.8년, 1.2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정보보호에 대한 기술 수준은 좀 떨어져 있는, 정보보안 중에서 DRM 같은 기술들은 국내 기술이 선진국 기술에 비해서 좋은 기술이 있는 반면에 네트워크라든지 저런 기술들은 좀 약간 늦는 그런 격차가 있는 것도 있고, 물리보안과 융합보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술은 조금 선진국보다 경쟁 우월에 있는 게 있고 어떤 기술들은 기술의 격차가 심한 경우가 있는,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정보보호 인력, 사이버 보안 인력 수급도 보면은 저희들이 교육기관에서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들은 많이 부족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2014년도만 하더라도 한 2,000여 명 정도가 현재 정보보호 인력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정보보호 산업 정책을 어떻게 해왔는가, 지금 2013년 현재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정부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규제 정책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보보호를 잘하기 위한 규제 중심의 정책을 많이 해온 상황에 있고, 산업진흥을 위한 기반 정책은 좀 부족했어서 그래서 좀 변화가 시도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 그 첫 작품으로 저희들이 정보보호 산업진흥법을 만들어서 정보보호가 산업으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5년 후, 10년 후에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는 주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인적 자원이 좋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국가에서 이런 분야로 관심을 가지고 정보보호 산업을 키워서 전 세계 정보보호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시장에 대해서 한번 그 세계 시장을 좀 우리가 차지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보보호 산업 정책이 규제를 통한 시장 창출이고 공공주도를 산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주로 정보보호,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들, 그 다음에 정부 공공기관들이 정보보호 산업 쪽을 많이 이렇게 육성도 하고 수요 창출도 해주고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시장이 좀 더 폐쇄형에서 좀 자율적인 성장력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산업 촉진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보안 산업을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 중심의 그런 정책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게 보고 있는 게 보안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럼 국내 사이버 산업의 경쟁력이 어떠냐? 대단히 부족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기술력이 저렇게 부족하냐? 첫째는 정보보호 기업체가 R&D라든지 이런 데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기업이 그럴 만한 여력이 없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정도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사업 규모가 아주 적은 중소기업형에다가 그리고 수출이라든지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한 여력도 못 갖춰 있고, 그리고 또 국내 시장에 비해서 아까 250개 되는 것처럼 기업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 저가 경쟁, 이런 구조로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러면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R&D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좋은 인력을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좋은 기술을 갖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비정상화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인데요. 이걸 제가 소프트웨어하고 정보보호하고 비교를 해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나 소프트웨어를 하는 이런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제품이 딱 끝나면은 그 팀을 거의 다 해체합니다. 다른 일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정보보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은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제품을 딱 개발하고 나서는 그 인력을 해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이후에 새로운 공격이 들어오면은 계속 대처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공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새로운 공격에 전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연구도 중심을 해야 되고 그 기술력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정보보호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장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외국에는 저 부분에 대해서 미국만 하더라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보호 서비스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기업의 수입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면 우수인력 유출, 그러다 보면 기술 경쟁력이 부족해지는 이런 악순환에 지금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기업들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 사이버 보안 산업 투자 활성화를 좀 해야 되는데 크게 한 4가지를 봐가지고 투자 촉진, 기술 개발, 시장 확대, 인력 양성 이것만이라도 좀 전략을 수립해서 정부가 과감하게 좀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투자 촉진 분야에 있어서는 여기 말한 민간 공공기관 정보보호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 기업이 이 정보보호에 대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과감하게 세제 지원해갖고 해줘야 되는. 제가 그 논리는 이 정보보호라는 건 개인만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인프라라고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얼마든지 지원해줘도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것처럼 서비스 연구하는 것도 좀 이런 연구기술, 정보보호 서비스 하는 데는 좀 이렇게 영세에 있으니까 정부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도 많이 해주면 좋겠고 또 인력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채용을 하는 인건비 보조를 통해 가지고 좋은 인력이 정보보호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던 그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산정이 좀 비정상한데 그런 정보보호 서비스가 제대로 반영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보호 예산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그 정보화 예산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보호 예산은 제대로 반영도 되지 않지만은 제대로 활용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정보보호에 대해서 예산 항목을 별도로 분리하고 정보보호에는 제대로 투입될 수 있는 이런 게 반드시 좀 정부에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시 이런 등록기한 우대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보보호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우대해 줘가지고 기업들이 스스로 정보보호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로 정보보호 산업진흥법이 법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 활성화 쪽에서 앞으로 이런 IoT 분야에도 과감하게 IoT의 아주 핵심 분야가 이게 사이버 보안, 정보 보호인데 이 분야에도 꼭 이 처음부터 정보 보안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정보 보호에 대한 기술 개발들이 함께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시부는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보보호를 강한 수요 확충이라든 이 분야는 해커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심각할 것 같다. 그런 것은 반드시 이렇게 기반 시설로 지정을 해가지고 특별히 이런 곳은 예를 들어서 방송국 같은 데입니다. 방송국의 의대와 관계없이 해커가 그 자막 뉴스를 이변조를 합니다. 그래서 흘러나옵니다. 사실 미국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는데 지금 긴급하게 뭐가 사건이 터졌으니까 피난을 가십시오. 이게 흘러나옵니다. 그럼 텔레비를 보다가 사람이 진짜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방송국도 해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국들도 기반 시설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보안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들 비용으로 생각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은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보보호 서비스 시장이 지금 되어 있는데 아주 영세합니다. 이 분야도 좀 더 활성화하고 시장을 좀 확충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걸 좀 더 시장 확대를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한 번 더 했는데 예산, 그 다음에 정부 대가 현실화, 그 다음에 해외 진출 다양화, 수출 전략 시장 이런 것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산업 기반 고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산업진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M&A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나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이런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장은 좁은데 기업들은 참 많아가지고 다들 어렵게 이런 데 있어서 이런 분야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참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인력 양성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여기처럼 지금은 화이트 해커도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책은 이스라엘이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과감하게 정보보호 인력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은 상당히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특성화 대학이라든지 영재교육원이라든지 사이버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좀 지나면은 좋은 인력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우수인 군 연계 인력 양성을 한다지 해서 인력들이 많이 양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쪽도 전략 제품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시장에 통하는 그런 제품별 특성 분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거는 수입 대체형을 하고 어떤 거는 수출 주도형으로 좀 하고 어떤 거는 좀 미래 성장형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가 좀 핵심 기술을 도출해가 이 분야의 기술을 집중 개발해서 좀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R&D 하는 분야도 저희들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분야를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더 개발이 돼서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게 활성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서 여러분들이 꼭 이 세 가지만은 좀 어디 가서 좀 말씀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꼭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정상화입니다. 이거는 정보보호 산업계가 십몇 년간 정부에다 수건 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했지만은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꼭 정부의 기회가 이런 것들이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저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보호 산업진흥법이 지금은 저희들이 4월 지금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4월 달에 이게 법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런 기반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10년 후에 이 분야가 하나의 중요한 우리나라의 그 신성장 동력, 일거리 창출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산업이 제가 볼 때는 국내 시장이 작습니다. 국내 시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을 외국에 많이 내보내고 특히 미국의 나스닥에 우리나라 정보보호 기업이 상장하게 만들까. 이런 것도 저는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만이라도 저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 뭐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가 지금 여기 세 번째 표 보면은 투비로 되어 있는 저기에 지금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적정한 가격, 저희들은 아마 한 15% 정도라고 되는데 저 정도만이라도 되어가지고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가 반드시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진흥법이 시장 확대의 메인이고요. 두 번째로 기술 경영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하는 이 내용이 정보보호 산업진흥법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이 법이 통과돼서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산업에 좀 토대가 마련됐으면 올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이버 보안 산업이 국내 시장으로 너무 작으니까 아예 해외 진출해가지고 상당히 큰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그 정책들, 예를 들어서 전자정부 같은 데 패키지로 해서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인큐베이션을 좀 많이 해가지고 해외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유망정보 우리 스타트업 기업 정보보호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해가지고 제대로 좀 경쟁력 기술 경쟁력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좀 정책을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선순환을 끌어내기 위한 아주 그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걸 한 번 더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00년대 초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보안회사들의 광고 신문이나 이런 데 난 거를 보면은 그 대부분 막 열쇠라든가 뭐 꼴킵이 이렇게 뭘 막고 있다거나 이런 식의 광고가 많았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냥 간단한 시건장치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정도였죠. 그냥 내 PC를 누가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는 정도, 네트워크를 조금 차단해 주는 정도, 이러면 다 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도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저희 광고를 보면은 그런 광고는 거의 없습니다. 열쇠고리 하나 가지고는 해결할 길이 없죠. 대부분 굉장히 복잡한 구성도를 보여주면서 저희 이런 거 다 막아줍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광고로 변하고 있거든요. 마치 건축물로 치자면은 이제는 옛날에 그냥 문 하나 튼튼한 문이면 되던 시절에서 이제는 기둥이고 벽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기둥 하나 잘못 만들어 두면은 무너지거나 벽체가 없다 그러면 남들이 뻔히 들여다보는 데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IoT가 이제 자동차라든가
금융 이런 데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되면은 그냥 생명을 앗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금융에 있는 내 재산을 그냥 싹 다 가져가 버리는 이제 그런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어떤 보안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우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보보호 시장의 어떤 선순환을 끌어내는 데서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예산이 일단은 좀 커져야 됩니다. 그게 커져야지 금융이라든가 이런 다른 데서 따라가지, 정부가 투자를 많이 안 하는 분야를 일반 기업에서 많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부의 예산이 커져야 되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 발표 자료도 있었지만 IT 예산 안에 그냥 정보보호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금년도에 보안 예산 많이 늘렸습니다. 7%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IT 예산이 줄었어요. IT 예산이 줄는데 정보보호 예산이 늘 수가 없는 거죠. 비율만 는 거죠. 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보보호 예산이, 정부 예산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2천억대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6, 7년간 그대로 있다는 건 사실 가만히 정보보호 관련되는 사건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규모나 횟수로 봤을 때 그게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그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버티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 하면은 아까 교수님 설명에도 나왔지만 그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지금 용어를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안성 유지 서비스라고 이제 하는데, 그 보안성 유지를 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니까 국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켜간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기업들은 굉장히 안 좋은 이제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하는 게 원천 봉쇄형 어떤 그 보안을 너무 생각해요. 많이 들어보셨겠죠. 망분리라는 거를 합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방법이거든요. 사실 망분리를 하면서 한 사람한테 망분리를 시켜놓고 두 가지를 다 쓰게 합니다. 저는 망분리를 하려면 사람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망 쓰는 사람, 외부망 쓰는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완벽한 보안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원시적인 생각으로 지금 보안에 대처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원시적인 그 망분리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외국 장비부터 해가지고 장비 투자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쓰던 보안 투자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초적인 어떤 그 맹신적인 그런 그 보안 그 원천 봉쇄형 생각, 또 그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은 무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원칙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기관 안에는 와이파이를 열어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근데 최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스마트폰 안 쓰는 공무원들 있나요? 내부 안에 무선 장비가 수두룩한데 무선은 우리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선 보안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앞에다 이 방비막을 딱 치고 뒤는 뻥 뚫려 있는 이런 지금 양상이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에 의한 원초적인 어떤 보안 사고방식, 이걸 아예 없애지 않으면은 보안 투자가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여튼 정부가 이런 어떤 선순환 고리의 첫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우선 예산의 틀이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보안 예산이 별도화되고, 그리고 보안 투자를 막는 이런 망분리 같은 이런 류의 어떤 기본적인 방침들이 조금은 지양돼야 되겠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투자가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우선 그 자체도 선순환을 만들 수 있겠지만 다른 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 그러면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되면 우리나라가 다 잘 될 건가? 보안 회사들은 그렇게 스스로 다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썩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자료처럼 너무 기업 수도 많고요. 또 너무나 작은 어떤 생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 회사가 사실 큰 어떤 시장의 흐름을 만들고 큰 그림을 그려내는 데는 마케팅 플랜 자체에서 우선 한계점이 많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보여줬던 시만텍이라는 회사가 혼자 매출이 7조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안 시장 전체의 규모 정도 되는 보안 회사 규모거든요. 그런 회사가 어떤 플랜을 잡고 보안의 어떤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면
벌써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안 회사들의 M&A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어떤 기업주가 기업을 좋은 의지에서 다른 회사와 합쳤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팔아먹었다며 회사를.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우선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많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좋은 의미로 기업이 합병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 표현에 인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협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일단 그 M&A 쪽에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한 명을 그 협회 사무국 직원으로 영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스스로가 어떤 기업 우리 그 산하에 있는 기업들의 그 M&A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뭔가 연계성을 가진 기업들이 융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합쳐야 이런 IoT 세상에 융복합되는 그런 시장에서 차단하고 막아내고 복합적으로 어떤 보안을 이룰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노력을 같이 한다면은 저희가 바라는 그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큰 기업도 나올 수 있고 세계의 어떤 그 보안 시장을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또한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을 이쪽 계통에 지금 9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이니까 20년째 이제 이 정보보안 쪽에 있는데 사실에 그 전에 우리나라에는 뭐 사이버텍 홀딩스라든가 메가피라든가 시만텍이라는 등등 그 외국의 보안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붐이 일어나면서 벤처 붐이 일어나면서 보안 쪽에 엄청 눈을 많이 돌려서 그때 당시에 보안 회사들이 많이 생겼고 그 당시에 그 보안 회사들이 생기면서 사이버텍 홀딩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보안 장비를 갖다 주는 가격보다 한국에서 그 가격 자체를 이제 그 기술을 그 개발하면서 가격이 거의 5분의 1 수준, 많게는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보안 그 국가 보안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희생도 했고 지켜왔습니다. 그게 약 통계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 100조 이상은 그 수출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수입 대책 효과가 낮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과연 이 보안 회사들이 돈을 벌고 아주 이 고급 인력들이 새로 다 많이 발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거짓말할 거 서울대, 카이스트, 연고대 출신들의 그 보안 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지금 다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지방대에 있는 출신이 아니면 우리 회사는 그나마 병역특례 석박사 지정업체를 받아서 그나마 좋은 인력들이 조금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는 그 인력들이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이제 보안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제3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국가보다도 지금 이제 떨어지는 수준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보안 국가 보안이 이제는 위험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도 아시겠지만 중국이 그 기사에 났으니까 IBM 장비라든가 HP 장비 지금 다 빼고 있습니다. 왜? 거기 안에 사이버 해킹의 그 악성 코드를 심어놔서 중국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미국에서 빼간다는 거를 정보를 이제는 그게 캐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우리나라는 북한보다도 사이버 보안 기술이 약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 회장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아무리 국가에서 조정을 하려고 해도 산업이 안 커지면 이 보안 기술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20조 되는 그 시장에서 우리가 겨우 2.7%, 2.5%뿐이 시장이 안 가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는 보안 회사들도 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가가 보안이 국방 보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규제는 지금 저희들도 업계에서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 규제를 풀어줘도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문화에 아직은 안 맞기 때문에 약간 보안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국가에서 어떤 지원책을 주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가 커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평균 유지보수 대가를 저희들이 보더라도 30% 이상씩 다 받고 적어도 어떤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50% 이상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15%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 뭐하냐. 지금 5% 6%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보완이 어느 정도 정책이 되면 소프트웨어 산업이 전체적으로 발전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ICT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안 되는데 그 중심에는 보안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핵심 보안 기술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 인원이 이스라엘 같이 조그만 600만 분이 안 되는 나라가 한 개 회사가 10조라는 매출을 내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는데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두뇌 인구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더 발달되어 있는데 안 크는 이유는 결국은 지능책이 안 돼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보보호 지능책이 꼭 돼야 된다는 그게 꼭 되면은 뭐 잘 된다. 그거보다도 그게 기본 어떠한 인프라를 작성하는데 정보보호 육성에 대한 지능법이 꼭 통과돼야 된다. 그 법이 언제 지금 공청회가 끝났고요. 그럼 이제 언제 저희들이 봤을 때 한 4월 달에 크게 문제 없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는 그 우리 박 회장님 얘기한 대로 유지보수 대가 부분만큼만 한 가지 숙제는 거죠. 유지보수 대가만큼만 현실화돼 된다면 이 보안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R&D에 더 투자하고 더 우수한 인력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 인력들을 못 데리고는 이유가 유지보수 대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냥 그거를 업그레이드 정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정도. 근데 우리는 업데이트하죠.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는 틀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안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인원이 주는 게 아니라 더 배로 늘어나야 되는 그 구조로 돼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그 국가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키워주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보안 산업은 계속 그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고 악순환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보안 산업이 무너진다는 거는 국가 보안 기술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베트남도 벌써 암호화 기술 이런 악성 코드 기술 벌써 우리나라보다 거의 따라가고 있고요. 중국은 국가에서 지금 지원을 해가지고요. 제가 볼 땐 중국하고 우리나라 격차가 회장님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제가 알기 분야에 따라서. 예, 분야에 따른 벌써 우리나라를 앞서간 데도 있습니다. 벌써.